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되게 자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도 이렇게 책을 보신 분들을 만나는 자리는 저한테 처음이어서 괜히 오늘 계속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피 강의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긴장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짧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아까 고민 들어보니까 네이밍 관련한 고민도 있으신데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그 부분은 없어서 좀 이따가 다시 질문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자기소개를 드리면 책에서 보시긴 하셨겠지만 임윤정 카피라이터라고 하고요. 저도 처음 이제 카피라이팅을 시작했던 건 드라마에서 보셨듯 대행사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큰 회사죠. 제일객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카피라이터 공채 입사하면서부터 카피라이터 일을 시작했고 SBS에서 잠깐 근무하고 지금은 제 사업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들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일하다 보면 드라마처럼 정말 뜬금포로 일을 주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사실 저도 어쨌든 강의도 하고 책도 쓰지만 쓰면서 계속 '아 내가 잘 쓰고 있는 게 맞나?'라고 하는 고민도 아직 하고 있는 카피라이터여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카피엔 답이 있다."라는 얘기로 좀 더 카피를 쓰시는 데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카피를 복사하는 카피라는 것과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제가 만나다 보면 간혹 있고 그거랑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 책에서 썼듯 굳이 카피라는 그러니까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복사하는 카피랑 용어가 같은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좋은 카피들, 좋은 문장들, 좋은 글들을 통해서 제 카피를 쓰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고 어떤 문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쓰는 카피 스타일도 약간씩 바뀌기 때문에 누군가의 카피를 누군가의 문장을 계속 카피하면서 '카피라이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스타일은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카피는 그냥 일반적인 문학적 장르의 글쓰기가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의 출제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뭘 써 달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일인 만큼 저는 카피엔 분명히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결국 그 답을 쓰는 데 있어서의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거나 이 모임에 참여하셔서 저랑 얘기를 나눠 보고 싶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제가 제 책에서 가장 애착을 갖고 썼던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카피를 쓰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 이 카피의 목적을 확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시간을 많이 쏟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대행사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않긴 한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그냥 해 봐."라고 오는 일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알아서 내 마음에 드는 걸 가져와 봐."라고 하는 경우들도 저도 종종 만나긴 해서 그럴 때 아무것도 없이 빈 도화지를 줬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의중 속에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가늠해서 찾아와 봐." 라는 문제를 내준 완전 열린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제를 파악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혼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지금 이 브랜드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며 가장 직면한 뭐 문제나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카피를 쓰기 시작하는데 만약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원들 뭐 기획자나 뭐 같이 영업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의 인사이트, 서로의 시야에서 봤었던 그 브랜드나 기업의 문제점들을 나누면서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방향성을 잡는 일들을 같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명확한 주제를 파악하는 일을 하는데 명확한 주제 없이 일단 카피를 쓰기 시작하신다면 어떠한 방향으로든 써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이 사례를 아마 넣어 놨을 거예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착즙 주스 몸의 사과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몸의 사과의 할인 행사 콘텐츠를 제작해달라 라고 하는 과제를 클라이언트가 줬다라는 가정 아래에 예시 상황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준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인 행사 콘텐츠를 제작해달라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주제가 아닌 배경일 뿐이죠. 아, 몸의 사과라는 브랜드 제품이 할인 행사를 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배경이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예로 제가 백화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제가 일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저는 일을 주시는 클라이언트 백화점이 광주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화센터가 새로 리뉴얼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으시던 분들에게 가는 어떤 안내장 같은 걸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갈 메시지를 써달라. 근데 지금 이 대상은 꽤 돈을 많이 쓰면서 오랫동안 이 수업을 들어왔었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를 하나 써달라라고 하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저도 오래 써왔기 때문에 감으로 대충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요. 아, 이런 걸 써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지만 안다고 제 그 느낌과 촉을 믿고 바로 썼다가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물어보는 거죠. 혹시 다른 여러 가지 통로에 소통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택하신 이유가 있냐? 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DM을 발송하고 편지를 쓸 만큼의 어떤 자세한 내용을 담아야 될 이슈가 있냐? 어떤 불쾌감, 불편함 같은 것들이 접수된 게 있냐라고 최대한 그 상황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다시 말해 제가 광고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주지하는 진짜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 제작해달라고 한 지금 예시 상황도 그냥 배경일 뿐 주제는 따로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죠. 주제 없이 일단 쓰기 시작하면 어떤 방향으로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센터의 것도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미래지향적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런 리뉴얼로 인해 상심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카피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문화생활이 필요해서 문센터를 이용하시던 분들에게 다른 문화생활, 광주에서 즐길 수 있는 다른 문화생활을 안내하는 카피를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향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썼다가는 카피라이터가 너무 많은 어떤 길들을 가보고 되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물어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헤매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제가 분명하게 정리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더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으면 이걸로 카피라이팅을 하면 되는데 주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료를 요청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과정들 속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봤을 때 검토를 하고 모자란 자료를 다시 재요청하고 이 과정이 그냥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자료를 보는 과정도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거고 자료를 통해서 다시 광고주, 클라이언트에게 되묻는 과정도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의향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손실이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통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카피라이터가 주제를 명확하게 한 시간을 놓쳐버리면 자료 요구 자체가 굉장히 써보면서 이게 필요하네? 라고 뒤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뒤늦게 자료를 요구하면 또 클라이언트도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어쩌면 카피라이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보여드렸었던 어떤 갈피, 방향들을 생각해 보면 몸의 사과 같은 경우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미디어를 사용할 것인지 미디어 중
어디에 사용할 카피를 써야 되는지, 왜 연말에 하필이면 이 연말에 모멜 사과를 홍보해야 하는지, 연말 선물로 왜 모멜 사과가 좋은지, 소비자 입장의 장점은 무엇인지 물어볼 것들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무궁무진한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OT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주게 돼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과정도 거의 대부분은 OT 자료를 먼저 완성도 있게 주는 클라이언트들은 잘 없어요. 제가 정말 큰 회사랑 일을 해도 일단 먼저 연락이 와요. 임카피님 이런 일을 의뢰드릴 건데 가능하신가요? 라고 스케줄 연락이 오면 제가 이것저것 지금 이런 질문 리스트처럼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받은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아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야 OT 문서를 정리해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제대로 하는 카피라이터들이 초기에 되게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첫인상을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되게 정확한 걸 짚고 있네? 라는 어떤 기대감, 신뢰감 이런 것들을 준다고 생각해서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런 OT 문서들이 정리돼서 이런 식의 저희가 책에 넣어놨던 OT 브리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OT 브리프를 받았으니까 아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때까지 OT 문서를 받을 때까지는 제가 갑의 입장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 일을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아직 저는 뭘 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도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일하기 좋은 판이 형성됐는지를 마지막으로 여기서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충분히 더 이상 자료 요구할 필요 없이 내가 일하기 편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나? 내가 요리하기 좋은 재료들이 지금 다 냉장고 속에 들어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마치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내가 쓴 카피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 OT 문서의 어떤 맥락 속의 빈틈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낸 것들이 여기서 저는 이거였어요. 여기 백그라운드에 코로나 이슈로 인한 연말연시 선물 세트 고객 감소, 그래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코로나 이전엔 모멜 사과가 연말연시 선물 세트로 많이 팔렸었나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라고 얘기한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코로나로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이 판매 저조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그걸 증명할 만한 합당한 데이터가 있는지 요구할 수 있겠죠. 또 코로나 때 한창 그 이슈를 가지고 많이 마케팅을 펼쳤던 홍삼 같은 다른 면역력 제품들이 있었는데 몸의 사과도 그럼 면역력이 좋아서 홍삼처럼 코로나를 이슈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겠죠. 카카오톡 선물하기 외에 모모의 사과 선물 세트를 살 수 있는 또 다른 판매처가 있는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지, 중요하다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중요한 건지 다 저 한 줄에 담긴 얘기지만 물어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카피라이터들이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조차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마케팅의 간지러운 구석 같은 것들을 딱 찾아내서 해결하는 카피를 써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 되는 카피를 쓰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잘 이해해야 좋은 답을 쓸 수 있으니까 일단 목적을 확립하는 문제를 잘 이해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카피라이터가 좀 더 쉽게 카피를 쓸 수 있는 방법론을 익히셔서 그걸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다른 사례를 넣어놨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작업했었던 다른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르노삼성 자동차의 카피를 예전에 좀 오랫동안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 썼었던 카피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책에 싣고 싶었었는데 그게 저작권 문제가 제가 책을 출간하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책에는 소개하지 못하고 오늘 강연에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받았었던 일은 뭐였냐면 보통 이렇게 차 회사들이 매년 모터쇼가 열릴 때마다 다들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신차를 알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뭐 신차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기네들 차의 기능이라던가 브랜드 자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특히 모터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이 모터쇼가 시작되는 오프닝 시간대와 폐막하는 클로징 시간대가 가장 인기가 있고 비싸다고 해요. 그 시간대를 보통 회사들이 돈 주고 사거든요. 근데 왜 이때가 가장 비싸냐면 기자들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여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당시에 르노삼성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차가 있었고 그래서 오프닝 시간대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분량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딱 개막식이 딱 열릴 때 그 영상을 따단 틀면서 뭔가 기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었고 거기에 담고 싶은 자기네 회사의 얘기는 우리 회사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틈새 전략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차를 만들어서 계속 업계를 선도해 왔지. 그래서 그런 우리의 어떤 스타일, 우리만의 정신과 철학으로 이번에 이런 신차를 만들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OT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OT 안에서 제가 이 신차의 장점은 이러이러한 거고 신차의 장점보다는 어쨌든 모터쇼니까 자신들의 어떤 철학 같은 걸 더 많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의중까지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 이렇게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카피라이터로서 확인을 하는 게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카피라이터가 카피를 쓰기 좋은 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책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카피의 재료가 되는 워딩 컨셉을 잡는데 워딩 컨셉을 큰 줄기로 잡아서 거기에서 단어들을 많이 나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단계를 한꺼번에 한 걸 보여드리면 차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만족, 도전, 질주, 경주, 엔진, 열기, 동력, 발전, 진화, 변형, 혁신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감성. 사실 차는 기능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차가 갖고 있는 감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패, 두려움, 경각심, 지속, 계속, 멈춤, 주저앉도 같은 단어도 나열했고요. 유저, 즉 드라이버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 인생, 선호, 취미, 경험, 주말 여행 같은 단어들도 나열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구성해서 카피로 만들어 갔는지가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단어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단어들을 바탕으로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단어들을 앞에 찾은 단어들을 묶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주제가 될 문장을 뒷받침해 줄 문장. 제가 책에서 지지 문장이다 라고 표현한 문장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세요. 왜 주제 문장을 만들지 않고 지지 문장을 만들어요? 근거 문장을 만들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주제는 정해져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문장이 아니라 주제를 더 탄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장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카피라이터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제는 이 르노삼성이라는 회사가 QM6라고 하는 신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가야 되는데 왜 QM6를 만들었냐면의 근거로 르노삼성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QM6를 만들었지라고 앞에 찾았던 이 단어들을 바탕으로 만족은 없다. 만족이 없어서 QM6를 만들었다고 얘기해봐야겠다라고 한 가지 방향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차는 달리는 것이 본성이어서 차를 만드는 우리의 본성도 끊임없이 달리는 거야. 그러다가 QM6를 만들었지 라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방향을 생각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사람, 즉 드라이버죠. 차는 사람을 얘기해서 사람을 얘기하려면 차가 굉장히 다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QM6를 만들었지 라고 얘기해 봐야 되겠다. 라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돈을 받고 카피를 써드리는 카피라이터 입장이니까 항상 A, B, C 한 이상의 것들을 써드려요. 보통 저는 한 5개 정도 써가거든요. 방향 다 다르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의 카피만 써도 되는 상황이시라면 여기에서 가장 내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 가지 방향을 일단 다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족은 없다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지지 문장과 주제 문장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라 QM6를 만들었지 라고 A 안에 써야 되겠다. 차는 달리는 것이 본성이라서 달리고 달려 QM6를 만들었지 라고 얘기해 봐야겠다.
차는 사람을 표현하니까 또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퀘빅스를 만들었지 라고 얘기해 봐야 되겠다 라고 세 가지 안에 대한 어떤 제가 지지 문장과 주제 문장까지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은 문장의 뼈대를 짜는 종적 문장 과정을 거치는 거죠. 종적 문장은 앞문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생기는 문장, 따를 종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앞문장 때문에 생겨난 다음 문장, 그리고 이 뒷문장 때문에 생겨난 다다음 문장. 그래서 서로 따라서 생겨나는 문장들로 이어서 뼈대를 짜는 건데, 종적 문장을 짤 때는 이 점이 중요해요. 주제 문장과 주제를 지지해줄 문장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주제는 맨 마지막에, 지지해줄 뒷받침 문장은 첫 문장이. 이렇게 두 개를 무조건 고정값으로 딱 두고 카피를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주제를 벗어나는 카피를 쓸 일이 없어져요. 즉, 답에서 벗어나는 카피를 쓸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피는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종적 문장에서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쓰는 이 카피가 무궁무진하게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창작의 과정이라면 사실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답의 한계를 규정짓는 작업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크리에이티브한 게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제 문장은 끝에 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적 문장을 뒤에 둬서 제가 이렇게 지지 문장을 잡아봤는데 이거는 완성된 카피가 아니라 그냥 뼈대예요. 그래서 보시면 만족은 없다에서 시작을 해서 퀘빅스로 끝나는 지지 문장과 마지막 주제 문장으로 이어지는 카피의 골격을 제가 완성했어요. 만족은 없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안도도 없다. 그래서 앞문장 만족이 없다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에 안도도 없다라는 두 번째 종적 문장이 생겨난 거죠. 만족이 없기에 안도도 없어서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그 결과 혁신한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도 두 번째 문장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종적 문장이에요. 그 결과 혁신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오늘이 되었다. 오늘이 되었다는 이 문장도 앞문장 때문에 생겨난 문장이죠. 오늘이 바로 퀘입식스다. 라고 하는 결론 문장도 앞에 종적 문장 때문에 생겨난 문장이에요. 서로 문장들끼리 굉장히 탄탄하게 서로 연결성 있게 이어지고 있죠. 이게 종적 문장을 쓰는 방식이고요. 하나 더 보시면 차는 달리는 것이 본성이다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바로 퀘입식스로 끝났던 그 방향. 차는 달리는 것이 본성이다. 그래서 차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본성도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르노삼성은 본성대로 끊임없이 달렸는데 멈추지 않는 질주 끝에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달했다. 그것이 바로 퀘임식스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방향도 서로 문장들끼리 굉장히 연결성 있게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지지 문장을 보셨고요. 종종 문장 보셨고요. 세 번째 거는 차는 사람을 얘기한다 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바로 퀘임식스다로 끝났었던 그 세 번째 종적 문장이죠. 그래서 차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서 차는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보여준다. 앞문장이 있기 때문에 있는 뒤에 종적 문장이에요. 차는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차는 사람들의 개성의 숫자만큼 인생의 숫자만큼 다양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이 생긴 개성 있는 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QM6다처럼 서로 문장들끼리 또 연결성 있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뼈대를 짜는 작업, 종적 문장을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종적 문장을 완성을 하면서 사실 어떤 걸 가늠하는 거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주장이, 이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분량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종적 문장을 쓰다 보면 내가 생각한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장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카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분량 안에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가보지 않는 것이 카피를 쓰는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다가 채팅창을 봤는데 종적 문장이라는 게 마지막 최종 문장이라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종적 문장은 최종적 문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문장에 따라서 생겨나는 따를 종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뼈대를 짤 때, 카피의 뼈대를 짤 때 지지 문장과 주제 문장을 고정값으로 두고 앞문장에 따라서 생겨나는 두 번째 종적 문장, 두 번째 종적 문장 때문에 생겨나는 세 번째 종적 문장으로 카피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적 문장을 쭉 보셨고요. 종적 문장까지 완성을 하면 사실 카피에 대충 얼기가 잡힌 거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단계, 문장을 그러니까 파생하는, 그래서 좀 늘리는 작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작업은 단어를 많이 찾아 놓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가 나열된 것들을 갖다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에 종적 문장 처음에 썼던 거가 만족은 없다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이 바로 QM64로 끝났었죠. 지금 만족은 없다라고 하는 문장을 제가 단어를 바꿔서 여러 개로 나열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만 바꿨을 뿐 같은 의미의 문장이고 나란한 문장이다. 횡적으로 나란하다. 어떤 이 값에 위아래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로 제가 횡적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족은 없다의 횡적 문장으로 만족이라는 단어를 갈아 낀 나태는 없다. 나태를 갈아 낀 이쯤이면 되어지는 없다. 앞서가고 있다는 없다처럼 단어들을 많이 바꿔 껴서 같은 문장인데 여러 개로 나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족이 없기에 안도도 없다라고 하는 이 종적 문장에 대해서도 나열을 여러 개를 해보고 도전하고 그 결과 혁신한다. 이 세 번째 종적 문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열을 해보고 그 경험이 오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도 나열을 해서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찾았던 단어들을 바탕으로 말이죠. 두 번째 종적 문장에서도 보시면 차는 달리는 것이 본성이다 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바로 QM64로 끝났었던 이 문장이 있었죠. 이것도 차는 달리는 것이 본성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차는 달리는 것이 본성이다. 달리는 것을 대치해서 차는 멈추지 않는 것이 본성이다. 멈추지 않는 걸 또 대치해서 차는 질주하는 것이 본성이다. 여기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넣어서 차는 끊임없이 달리는 것이 본성이다처럼 무한대로 막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단어를 바꿔끼는 과정이죠. 그래서 각 종적 문장마다 또 다 늘려서 굉장히 양적으로 늘어난 카피를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카피에서도 차는 사람을 얘기한다를 목적어만 갈아 껴서 차는 한 사람의 나이를 얘기한다, 직업을 얘기한다, 인생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개성을 얘기한다처럼 이걸 가지고 여러 개로 늘려보는 거죠. 그러면 차는 사람을 얘기한다 뿐만 아니라 차는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보여준다. 차는 사람들의 개성의 숫자만큼 인생의 숫자만큼 다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든 종적 문장마다 많이 나열해 놨다면 우리가 카피 양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 분량이 늘어난 상태의 카피를 갖게 돼요. 그럼 그렇게 분량이 늘어난 상태의 카피를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작업, 파생시킨 문장들을 정리해서 카피 시안을 완성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완성한 문장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만족은 없다에서 시작해서 QM6로 끝났었던 그 문장으로 완성한 카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종적 문장을 좀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이 카피의 변화가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쯤이면 되었지. 만족은 나태를 만든다. 만족을 부정하기에 앞서가고 있다는 안도도 없다. 만족 없는 이에게 주어진 숙명, 계속된 도전과 실패, 그렇게 만나는 혁신, 켜켜이 쌓인 우리의 경험이 오늘이 되었다. 르노 삼성이 오늘 QM6처럼 우리가 늘렸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카피 시안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방향, 두 번째 종적 문장,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세 번째 종적 문장이에요. 세 번째 종적 문장으로 완성한 카피 시안, 이것도 읽어보실게요. 차는 한 사람의 나이를, 취미를, 직업을 얘기하니까 차는 사람에게 인생, 인생에게 차는 어때야 하는가. 모든 개성 있는 인생에게 르노삼성 자동차를, 모든 인생에게 개성 있는 르노삼성 자동차를. 차는 개성의 숫자만큼 다양해진다. 그것이 르노삼성의 길. 그 길에 더해진 새로운 개성,
르노삼성자동차, QM6처럼 세 번째 종적 문장으로 이런 시안을 완성했어요. 아까 전에 차는 사람을 얘기한다에서 QM6로 끝났던 그 종적 문장을 기억하신다면 변화가 더 뚜렷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종적 문장을 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냐면 지금 보시는 시안이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셀렉한 시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터쇼에는 이 카피로 완성한 영상이 온에어 됐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던 카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가장 좋은지 보시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넣어놨는데 차는 달리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달리는 것은 차를 만든 이의 본성. 달린다. 오직 그 미련한 방법만이 정도라는 것을 알기에 달려온 길을 되짚어 새로운 길을 찾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달리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다. 르노삼성은 그렇게 차를 리드해 왔다. 그리하여 다시 오늘 마주한 새로운 혁신, QM6. 이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가장 QM6와 자신들의 철학을 잘 정리했다라고 판단해서 셀렉했던 카피고요. 이 카피 역시 앞에 단계에서 보셨던 종적 문장, 차는 달리는 것이 본성이다. 그래서 QM6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적 문장에서 늘려서 완성한 카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도 카피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과정들을 실제로 제 업무에 대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셉을 잡고 이 컨셉을 잡을 때 클라이언트가 줬던 주제, 즉 출제했던 문제를 잘 파악한 다음에 주제를 딱 확립하고 이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컨셉별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컨셉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나열해 놓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주제를 뒷받침할 지지 문장을 만들고 지지 문장을 맨 앞에 주제 문장을 맨 뒤에 두고 종적 문장을 써서 이 글의 뼈대를 만들고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즉 횡적 문장을 나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카피를 정리하는 과정까지 거쳐서 카피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카피를 써보시다 보면 결국 뭘 아시게 될 거냐면 주제가 뚜렷하게 정해지면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열할 단어들을 찾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답이 되는 카피를 쓰기 편해지겠구나. 그리고 단어를 많이 나열해 놓을수록 카피를 쓰는데 굉장히 편해지는구나. 이 단어를 내가 재료 삼아 쓰면 되니까 단어를 많이 찾아 놓을수록 내가 카피를 쓸 때 스트레스가 좀 적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업무에 적용해서 따라해 보시면서 카피는 사실 노동력이네, 열심히 하면 써지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워싱하는 과정인데 사실 제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워싱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대충 써놓으시고 이것 좀 워싱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시는데 워싱을 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칠 수 있는 워싱과 새로 써야 되는 워싱이 있어요. 근데 고칠 수 있는 워싱이면 사실 쓰기 굉장히 편해져요. 여기서는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다듬으면 좋겠네.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글을 고칠 때는 다듬는 과정이죠. 하지만 새로이 써야 될 때가 오면 사실 클라이언트가 혹은 상사가 나한테 요구한 게 워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제만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1단계부터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제가 썼던 카피를 워싱할 거기 때문에 수없이 읽어보며 고치는 워싱을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듯 가장 중요한 맞춤법을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에 일단 돌려보시면 한 80% 이상의 오타는 걸러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100%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얘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뭐가 갈리는 거냐면 80%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가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쓰실 수 있는 분들 거기에서만 찾으셔야 되는 분들은 맞춤법에 대한 기본적 어떤 학습이 좀 안 돼 있을 경우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맞춤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가 옳다고 맞다고 얘기를 해줘도 이게 맞을 리가 없는데
좀 이상한데? 이렇게 고쳐놨다고? 라고 하는 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조정을 해봐서 아, 이게 맞춤법 검사기의 오류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감이 없으면 무조건 이 검사기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제 얘기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예비 카피라이터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맞춤법 공부를 스스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오문이 있는 불명예스러운 카피를 온에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내 업무상 하는 정도다라고 한다면 맞춤법 검사기에 의존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내가 좀 이상하다, 느낌을 좀 쎄하다 싶은 것들은 국립국어원에 여쭤보시면 답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그냥 답을 쓰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 보시고 문장적으로 사실 방법이 없어요. 수없이 읽어보면서 오류를 찾아내는 건데 저는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이거예요. 많이 읽어봐요. 내가 쓴 카피를.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보통 안을 보여주는 그래서 안을 이렇게 저희끼리 안을 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PT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읽어보게 돼요. 그래서 입에 익도록 많이 읽어보고 어디서 띄어 읽어야겠다, 어디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을 갖기 위해서 많이 읽어보는데 쓴 저한테도 안 읽히는 거면 당연히 클라이언트한테 안 읽히고요. 소비자에겐 더더욱 안 읽혀요. 그래서 읽어보셔서 안 읽힌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걸러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잘 읽혀도 당연히 전문 성우가 읽으면 더 잘 좋은 발음으로 읽으시겠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오류적인 문제가 아니라 맞춤법에 맞추어서 읽기 편하게 써놨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뭐 배우랑 뭐 어떤 모델이랑 촬영을 하게 됐다. 근데 그 모델의 어떤 발음 특성상 그 발음을 어려워한다. 그 발음을 어색해한다. 라고 하면 현장에 가서 카피를 바꾸는 경우도 사실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워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도 생기니까 예비 카피라이터 분은 참고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접속사를 넣어보는 거. 왜 제가 접속사를 넣어보라고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부사를 빼고 싶어서 접속사를 넣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을 때 부사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사랑해를 강조하고 싶다. 진짜 사랑해. 두 배로 강조하고 싶다. 진짜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유치해져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사실은 카피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랑해보다는 아 그래도 사랑해.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아 사연이 있구나. 사랑할 수 없는 뭔가 문맥적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걸 저기 함축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심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접속사를 넣어보시는 게 부사를 쓰시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업무상 했었던 게 제가 이제 SBS로 처음 옮겼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업무가 세월호 추모 일주기 때였는데 그때 이제 디자이너가 국화가 지고 그 자리에서 개나리가 피어나는 3D 애니메이션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었고 온에어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 제가 첫 출근을 하게 된 거죠, SBS에. 그래서 그때 이제 워싱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3D 애니메이션이 제가 갑자기 뭐 말한다고 막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다시 써도 그림도 못 바꿀 거면서 왜 저런 걸 나한테 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날 실험하고 싶구나. 시험해보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했던 게 그림을 안 바꾸면서 약간 좀 강조할 수 있는, 즉 접속사를 넣어보는 워싱을 한 거죠. 그래서 국화가 지고와 개나리가 폈습니다 사이에 기어코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성우한테 읽을 때 호흡을 많이 달라고 했어요. 국화가 지고 기어코 개나리가 폈습니다. 처럼 이 국화가 지고 개나리가 피는 이 맥락 사이에 기어코가 굉장히 많은 호흡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이 추모하는 시기가 끝나고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개나리가 피어나는 시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기어코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이런 성향들 같은 것들을 좀 담고 싶어서 기어코라고 한 접속사를 넣었고 특히나 여러 가지 접속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발음이 좀 센 것들 뭐 기어코, 하지만,
결단코, 기필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센 발음들, 우리가 이걸 국어 음성학적으로는 뭐 쉽게 말하면 거센 소리 혹은 격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크트프 발음이 들어간 접속사들이 훨씬 더 주목이 잘 돼요. 소리가 세기 때문에. 눈으로 읽어도 어쨌든 머릿속으로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읽기 때문에 적어도 내 뇌 속에서는 강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센 접속사를 쓰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 가장 잘 활용했던 예시가, 제가 쓴 카피는 아니지만 이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베가 넘버 6 for HD 광고에서 사람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얼굴을, 아침의 기적을,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는 카피가 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거는 뭐 읽은 사람이 이병헌이어서 더 잘 기억에 남기도 했지만, 단언컨대 라고 하는 카피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은 분들에게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카피라이터 입장에서 이 카피를 쓰신 분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보통 카피에 명언 같은 것들을 넣으면 사람들이 명언만 봐요. 왜냐하면 저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이기 때문에 명언으로 남았을 거기 때문에 보통 명언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저 위에 네 줄은 헬렌 켈러가 한 명언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집중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집중도를 헬렌 켈러의 명언이 아니라 내 제품, 벨가 넘버 6 for HD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 말 뒤에 단언컨대라고 하는 굉장히 강렬한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제품에 더 주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카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카피 중에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거기 앞에 이런 접속사, 센 접속사들을 사용해 보시기를 전 추천드려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해온 사람들은 접속사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양 가끔씩 이제 뭐 갤럭시처럼 여러 나라에 이제 한꺼번에 출시되는 일들을 할 때 외국인 카피라이터랑 같이 일할 때가 있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그렇게 접속사에 많이 집중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희 이 주입식 교육의 이제 수혜자, 피해자들이 항상 저렇게 뭔가 therefore, however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네모 펼치고 뒤에만 봐라 라고 하는 그런 강박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제가 써봤을 때 접속사 뒤에 카피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걸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고 혹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조금 새로운 사례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책 속에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퇴근하시거나 야근하시면서 들으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서 일단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는 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강의를 하면서 만나시는 분들의 고민들이 제가 카피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 고민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나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듣고 싶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카피 관련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계정이 하나 있어서 해시태그로 임카피라고 쳐보시면 제 그 카피 계정이 따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세모람 공지 뜨는 거 보니까 제가 강아지 키우는 그 계정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DM 주셔서 저한테 뭐 카피에 관한 뭐 궁금증 아니면 뭐 고민, 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따로 또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카피 정보를 드리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